엄마,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한테 말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네가 날 걱정했어? 설날에도 연락 한 통 없이 해외여행 간 녀석이? 엄마, 그땐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도 한 번쯤은 좀 쉬고 싶었어요. 매번 똑같은 명절을 보내는 게 버거웠어요. 난 매년 그 버거운 명절을 혼자 준비했어. 한 번이라도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 있니? 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집까지 팔아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저희를 벌주고 싶으셨어요? 아니, 너희를 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너희를 기다리며 외롭게 사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니. 엄마, 저희도 이제 달라질게요. 다시 예전처럼 엄마 곁에서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명절에 안 오고 해외여행 가버린 아들 부부의 화가 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햇살이 따뜻하게 들이치는 작은 주방에서 김영애 씨는 명절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벌써 이 일을 해온 지도 수십 년. 명절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손이 먼저 움직였다. 냉장고에서 소갈비를 꺼내어 정성껏 핏물을 빼고 큼직하게 썬 무와 함께 한 소끔 끓였다. 주름진 손길로 떡국 떡을 씻고 한쪽에서는 전 부칠 준비를 했다. 동태전을 부칠 때면 기름이 튀어 팔뚝에 자잘한 화상이 생겼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승민이가 갈비찜을 좋아했지. 은정이는 동그랑땡을 좋아한다고 했고. 혼잣말을 하며 김치를 꺼내고 밥상을 차리는 일이 그녀에게는 익숙했다. 아들 승민은 어릴 적부터 명절만 되면 김영애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자랐다. 돼지갈비찜을 먹고는 엄마,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던 어린 승민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시간이 흘러 그는 훌쩍 자라 은행 지점장이 되었고 결혼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 되었지만 명절이면 여전히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러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오겠지. 그녀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더 열심히 손을 놀렸다. 힘이 예전 같지 않아 허리가 쑤시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명절 음식은 정성을 들여야 제맛이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따뜻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명절의 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하게도 아들 내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조차 오지 않았다. 아들이 많이 바쁜가?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씁쓸했다. 하지만 설마 오지 않겠냐는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이렇게 김영애 씨는 여느 때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했다. 거실 한쪽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런히 놓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도 잊지 않았다. 예쁘게 차려진 상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저녁, 김영애 씨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갈비찜을 한 소끔 더 끓이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매년 그랬듯이 설을 앞두고는 엄마, 내일 몇 시쯤 갈까요? 라는 아들의 전화가 오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그녀는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승민이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라니? 내일 오려면 몇 시쯤 오나 해서 엄마가 음식 해놓고 기다릴까 해서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말하기를 망설이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더니 며칠 전 예약이라도 해둔 듯한 목소리로 승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엄마, 이번 설에는 우리 좀 여행 가려고요. 김영애 씨는 순간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했다. 여행? 무슨 여행? 아니, 우리도 매번 명절마다 같은 패턴이잖아요. 엄마 댁 가서 인사드리고, 밥 먹고, 명절엔 차도 많이 막히고, 이번엔 그냥 저희끼리 다녀오려고요. 그래도 설인데 여인은 한 번도 명절을 어긴 적이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엄마. 한 번쯤은 우리도 명절에 색다르게 보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요. 몇 달 전부터 계획했어요. 그제야 김영애 씨는 이해할 수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미리 말해주지 않고 설 연휴가 코앞에 닥쳐서야 알려주는 게 김영애 씨는 갑작스럽고 서운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좀 쉬고 싶어요. 그 말에 김영애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설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명절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밥을 나누는 날이었다. 명절이면 힘들어도 당연히 가족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는데 아들 부부에게는 그게 색다르게 보내고 싶은 날이 되어버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며느리 은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온천 예약도 해놨어요. 너무 좋은 곳이라 완전 기대돼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도 이번 명절은 음식 차리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 순간 김영애 씨의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평생 지켜왔던 명절의 의미가 단숨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입술을 꾹 깨물며 어렵게 말을 내뱉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려 했지만 손에 힘이 빠져들고 있던 국자마저 툭 하고 내려앉았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한참 동안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잘 차려진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음식들은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설날 아침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다. 거리에는 설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웃집에서는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들이 보였다. 어떤 집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애 씨의 집은 달랐다. 넓지 않은 거실, 반드시 정리된 소파, 그리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음식들. 오직 그녀만이 혼자 앉아 있었다. 아침이 되면 아들이 도착할 것이라 믿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다시 한 번 데웠다. 갈비찜도 한 번 더 끓였고 떡국도 따뜻하게 데웠다. 기름에 튀긴 전들도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오븐에 살짝 돌렸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아들에게서 전화도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다.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단순한 문자 한 줄이라도 와 있을까 싶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지만 휴대폰 화면은 아무런 알림도 없이 조용했다. 손끝이 떨렸다.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한 가수가 밝은 미소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리고 화면 속 카메라가 비춘 관객석에는 연세 지긋한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손주를 안고 있었고 누군가는 옆에 앉은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싸하게 아려왔다. 우리 집도 한때는 저랬는데. 예전 설날이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들과 함께 조용한 시골집에서 설을 보내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단출했지만 가족이 함께였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들은 변함없이 그녀 곁을 지켰다. 결혼한 후에도 명절이면 늘 어김없이 찾아와 주었고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아들은 일본으로 떠났고 며느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것이다.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먹을 사람은 없었다. 목이 메었다.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게 무슨 명절이람. 고요한 집안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점심 무렵이 지나자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다. 텔레비전도 창밖의 소음도 더 이상 그녀의 외로움을 덮어주지 못했다. 떡국 한 그릇을 떠서 혼자 먹어보려 했지만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 도무지 입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었다.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명절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번 설을 맞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그 애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았다. 손때가 묻은 가구들, 거실 한쪽에 놓인 가족사진,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결혼사진.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집은 여전히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텅 빈 식탁을 다시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차릴 필요도 없고 바쁘게 움직일 이유도 없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랍을 열었다. 몇 년 전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보내준 브로슈어가
아직도 그대로 있었다. 그때는 남의 일처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혼자 있느니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움직였다. 아들에게 연락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짧고 간결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거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했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하기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 찾아와 주길 바라면서 쓸쓸히 앉아있는 삶은 이제 끝내기로 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다. 밖에는 여전히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김영애 씨는 결심한 후 행동이 빨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중개인이 놀라 되물었다. 어르신, 갑자기요? 그래도 오래 사신 집인데 생각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 집, 나 혼자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필요 없는 걸 붙잡고 살고 싶지 않네요. 며칠 후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온다는 연락을 주었고 김영애 씨는 서랍을 열어 집 문서와 필요한 서류를 챙겼다. 결혼 후부터 남편과 함께 살아왔던 이 집,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계속 지켜왔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오지 않는 집이었다. 집 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린 승민이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고 그 옆에는 남편이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사진을 보니 문득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액자를 떼어 서랍에 넣었다. 이제 이 집에서의 기억들은 모두 정리할 시간이 되었다. 며칠 뒤 집이 매물로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었다. 한 부부가 이 집을 새 보금자리로 삼겠다고 결정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요양원에 짐을 옮겼다.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방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 승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 김영애 씨는 짧게 대답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집도 팔았다면서요? 어차피 찾아오지도 않을 집. 내가 가지고 있어 뭐하니? 승민이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냥 좀 기다리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명절 때 못 갔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 순간 김영애 씨의 마음이 차갑게 굳었다. 네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니? 너희는 너의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던 거지. 승민이 변명처럼 말을 이었지만 김영희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됐다. 앞으로 명절마다 나 기다릴 필요 없다.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니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의 변명도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도 이제 그녀의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통화를 마치고 창문을 열었다. 요양원 밖에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자 김영애 씨는 자신에게 더 맞는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요양원이 편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마다 간호사가 건강을 체크해 주었으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아직 여기에 머물기엔 너무 건강한데. 요양원의 벽은 너무 단조로웠고 정해진 시간에만 제공되는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늘 활기찬 사람이었다. 명절이면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정해진 틀 안에 갇혀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우연히 연락이 닿은 오래된 친구가 떠올랐다. 영희야, 너 거기서 답답하지 않겠니? 나 요즘 시골에서 텃밭 가꾸면서 사는데 너무 좋아. 공기 맑고 조용하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 친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도시에서 홀로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 정착한 사람이었다. 김영희 씨는 순간 고민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래. 나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볼까? 그녀는 곧바로 결심하고 짐을 쌌다. 그리고 요양원을 떠나 시골로 내려갔다. 친구가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에 작은 전원주택을 얻었다. 집 근처에는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녀는 거기에 채소를 심기로 했다. 흙을 만지고 아침이면 이슬을 머금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산책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은 정겨웠고 마을 장터에 가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는 기분이야. 그러나 도시에서 그녀를 찾는 이들은 없었다. 아들 승민과 며느리 은정은 그 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이다. 그들이 바쁘게 살아가던 동안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다. 집은 이미 팔렸고 그들이 어머니를 다시 찾을 방법은 없었다. 승민은 몇 번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퇴소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다고요? 네. 따로 말씀을 안 하시고 떠나셨어요. 주소도 남기지 않으셨고요. 그때서야 승민은 알았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기 삶을 살기로 했다는 것을. 그제야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던 시간들, 그녀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고 아무렇지 않게 떠났던 명절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김영희 씨는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승민은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섭섭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공허해졌다. 설마 정말로 어머니가 연락을 끊고 살겠다는 걸까?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도
이미 퇴소한 지 오래라는 대답뿐이었다. 집은 팔렸고 더 이상 어머니가 거기 계실 이유도 없었다. 어디선가 혼자 지내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너무 늦은 걸까?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던 중 마침내 한 사람에게서 단서를 얻었다.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라. 자세한 곳은 모르지만 텃밭 가꾸면서 잘 지낸다고 들었어. 시골. 도시에서만 살아온 승민에게 시골은 먼 세상이었다. 그는 지체할 겨를 없이 아내 은정과 함께 차를 몰아 어머니가 계시다는 마을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정겨운 돌담길, 한적한 논밭, 그리고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한 할머니가 마당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다. 허리를 숙인 채 부추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어린 시절 봤던 엄마 그대로였다. 승민은 차에서 내려 한 걸음씩 다가갔다. 엄마, 그 순간 김영희 씨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승민을 바라보았다. 왔구나. 그녀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놀라거나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승민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도시에 살던 때보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훨씬 편안해 보였다. 시골의 햇빛을 머금은 듯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엄마, 갑자기 이렇게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승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날 걱정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다. 승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설날에 연락도 없이 일본에 갔을 땐 나도 참 서운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 그런데 한 번도 네가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지. 엄마, 그땐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늘 바빴잖아요. 그러다 보니 승민이 변명하듯 말을 흐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너희 바쁜 거 그래서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지 않기로 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려고. 그녀는 한 손에 호미를 쥔 채 천천히 걸어와 승민을 바라보았다. 네가 미안하다고 해도 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아. 승민은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움찔했다. 엄마, 저희도 이제 달라질게요. 다시 예전처럼 엄마랑 함께 명절도 보내고 자주 찾아올게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가 흙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흙 묻은 손을 가볍게 털며 천천히 말했다. 승민아, 나는 지금이 좋아. 새벽이면 닭이 울고 마당에 나가 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따뜻한 차를 나누는 살.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승민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한 사람이 아니었다.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다. 엄마,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너희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렇게 말한 그녀는 다시 마당으로 돌아갔다. 마치 더 이상 망설일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는 듯이 승민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행복해 보였다. 그제야 승민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마치 어머니가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그리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여러분은 김영희 씨가 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은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